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고 울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2 태화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루의 풍류에 참여해 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태화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사회를 맡은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수칙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화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루의 풍류는 태화루 인문예술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육적 문화적 접근 방법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기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주 5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10번의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자리에 이제 입장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우선 입장을 하시고 현장 신청도 입장도 가능합니다. 오늘처럼 쾌창한 날씨에 태화루 누각에서 바라보는 울산의 풍경은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도 좋고요. 그래서 좀 오늘 하루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마음들을 좀 쉬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태화루 풍류 2회차 강좌는 성범중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의 강연으로 시작됩니다. 성범중 교수님 강의에 이어서 박종민 켈리 강사님의 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은 한시 중심으로 해서 들으실 건데요. 그 한시를 들으시고 한글씨 캘리그라피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최고의 작품 선정해서 기념품도 드릴 예정이니까 참여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강좌의 주제는 울산 경승과 풍류의 백미 태화루입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경승인 태화루의 경관과 그것을 다룬 한시 작품들 그리고 주변에 전하는 설화와 문화적 흔적들을 살펴서 태화루가 울산 문화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조명해보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성범중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성범중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요.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한국한문학 관련 논문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한국 한시의 맛과 멋, 한시에 담긴 선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한시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주로 작업하신 작품들이 책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범중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범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1시간에 걸쳐서 태화루 관련되는 문학적인 어떤 유산과 풍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다들 프린트물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이제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태화루인데요.
이 태화루를 지은 것과 그리고 왜 그 태화루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이런 것들부터 알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울산 하면은 가장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지형 지물 태화강을 이야기하죠. 태화강 국가정원도 있고. 근데 이 태화강을 위시해서 이 태화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이 태화루가 소속되어 있었던 이 태화사라는 절에서 온 거죠. 이 태화강이 먼저 있어가지고 태화사가 생기고 태화루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늘 이 태화사를 중심으로 한 태화루 여기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이 태화라는 말이 있다.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화강도 물론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태화루라는 것은 화면에 있다시피요. 이 태화사의 종루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절에 가면은 이 사물을 모시고 있는 이 범종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데 이건 이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평양에 가면 그 유명한 보병루 이것도 그 영명사의 범종루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 태화사가 그 없어지고 나서 이제 태화루만 있었기 때문에 태화루가 이제 원래는 불교 사찰에서 쓰이던 그런 어떤 범종루로서의 기능보다는 그것이 이제 관아에 소속된 그런 누가 이 원래 누와 정을 이야기할 적에 누라는 것은 이 다락집이거든요. 2층 이상의 집들이 이제 누고 그래서 누라고 붙은 것들은 다 이 단층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층으로 된 것들은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누는 보면 이 바람을 통하는 밑에 다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오기 전에 연빛을 지나가 봤는데 엄청 시원하죠, 그죠? 이 정제 같은 것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그 위에 바람도 통하고 또 멀리 전망하기도 좋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태화사가 이 폐사된 뒤에 이 독립적인 이제 누관으로 있으면서 그야말로 이 불교적인 어떤 그런 기능은 없어지고 유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관아에 소속되어서 이제 그 연회를 베푼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지나가던 사람들도 여기 와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디 저 중앙이라든가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을 맞이하고 또 나중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디든지 가면 손님을 맞고 하는 이런 데는 이 누각이 있습니다. 서울 가면 그 경복궁에 가장 대표적인 경회루 있죠, 그죠? 그것도 누라고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앞에 역시 그 앞에는 인공 호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긴 자연적인 강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화루는 몇 번의 이제 그 훼손과 다시 이제 그 중창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기록으로 남은 것으로서는 이 조선 초에 이 태종의 국구는 그 임금의 장인을 국구라 그럽니다. 태종 임금의 그 장인이었던 이 민재라는 사람이 여기 한번 와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태화루에 보니까 남쪽 측면하고 서쪽 측면을 보니까 한쪽은 다 무너졌고 한쪽은 뭐 건들건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남루, 서루, 남루 혹은 서루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태화루가 2개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 태화루 한쪽 면, 남쪽 면하고 다른 쪽 면보는 한쪽 면 다 무너지고 한쪽도 이제 건들건들 하니까 도저히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 경상도 관찰사, 경상도 안찰사라고 나와 있는 분은 여서시라면 경상감사입니다. 그 안노생에게 부탁을 하니까 또 안내송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 지울주군사는 뭐냐면 이때 지라는 것은 알지쳐서 아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주군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뭐겠어요? 당시에 울주군이 울주군수죠. 그래서 이제 그 울주군수인 이 송광현한테
좀 감독 좀 해라 그래가지고 1401년에 이제 다시 이제 완성을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그 건건의 그 태화루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찰, 원래 사찰이 이제 여기가 누각이 있었으면 절이 이 뒤쪽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절이 없어지고 났으니까 그야말로 관에서 더더군다나 임금의 그 장인이 관심을 가지고 지으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관민이 함께 즐기는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전국 어디서든지 이제 울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울산 태화루에 올라가서 연회도 하고 시도 짓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일반화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거 보면 이게 중수기를 걸어놨는데 아마 저쪽에 있는 게 저게 번건의 중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안 보이는데, 예, 바로 그 번건 맞죠? 그게 이제 저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버려요. 불타버리고 나니까 그 전쟁 와중 지나고 나면 전 국토가 황폐가 됐으니 그 지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다만 이제 그때 썼던 지금 여기 있는 여기 태화루에 붙여놓은 이쪽에 붙여놓은 거 한자로 써진 거 저 바깥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현판만이 보관되어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저 학성관, 지금 학성관 뒤에 중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객관이었는데, 객관 혹은 객사라고 하는데, 이 객사는 사실은 그 임금이 울산 부사가 집무하는 동헌보다 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임금의 전패가 모셔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태화루라는 현판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임진왜란 이전의 태화루하고 임진왜란 이후의 태화루는 같은 태화루가 있어도 다른 겁니다. 임진왜란 이전 거는 여기고, 임진왜란 이후는 저 학성관, 울산 객관에 있던 그 남쪽 문루예요. 남쪽 문 위에다 태화루를 붙여놨던 거죠. 그래서 태화루가 전부 태화강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기록이 남은 것으로는 오히려 태화루 학성관에 울산의 그 객사의 남쪽 문 위에 있던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작품들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아놨던 편액을 옮겨 달았다가 1907년에 학성관 자리에 그 울산 보통학교, 지금 울산 국민학교죠. 지금 울산 초등학교, 그것이 개설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학성관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게 이제 초등학교를 세웠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934년에는 학성관 자체도 완전히 철거되어 버립니다. 그때 이 태화루라는 현판을 저 강화 건너편에 이휴정, 그 학성희 씨 월진파에서 그 부재들을 사다가 만든 것이 이휴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판도 거기 그 편액도, 죄송합니다, 제가 현판 편액을 자꾸 현판은 매다는 판이고 편액은 큰 그 건물에 그 대표할 만한 그 큰 현판이에요. 요거 이제 편액이죠. 바깥 안쪽에 있는 건 보통 현판 혹은 시를 썼으면 시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 밖에 그것이 이휴정에 보관되어 있다가 그것이 울산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요건 이제 지으면서는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이거 울산에 그 태화루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 자리에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거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태화루 건립 기본 계획도 서고 2008년에는 자문위원회도 구성되고, 그렇게 해서 2011년에 공사가 시작되어가지고 결국 2013년에 이 상량식을 거행하고 이제 상량문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 양명학 교수님이 그 상장문도 짓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 태화루가 있는 이 태화사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른바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정사로서는 삼국사기고, 그다음에 야사로서 이제 되어 있는 게 삼국유사인데, 삼국유사에 바로 이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신라의 승려 자장이 당나라 이제 불교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의 그 산시성 그 태화지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당신 신라서 왔어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신라로 돌아가면 나라를 위해서 황룡사의 구청탑을 세워라. 그래서 그 유명한 황룡사 구청탑을 세우라고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경주 남쪽, 그러니까 여기 울산이 바로 경주 남쪽이죠. 그래서 경주 남쪽에다가 절을 하나 지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주 남쪽에 절이 어디 꼭 태화사만 있는 건 아니죠. 통도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자장이 그 영의 부탁에 따라 가지고 신라로 돌아와서, 근데 이제 그 돌아온 곳에 대한 길 여기서는 이야기 안 해놨습니다만, 근데 자장이 이 배를 타고 울산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산을 도착한 곳이 어디냐, 삼국유사하고 사기 기록이 다른데, 한자로는 곡포, 골자의 곡자의 곡포, 객가포자하고 곡포라고 쓴 데가 있고, 하나는 실사자의 사포라고 쓴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곡포, 사포 이런 식으로 써놨으면 그게 먼저 뭔가 똑같은 걸 썼을 텐데, 그럼 그게 뭐겠느냐? 그러니까 보면 곡이나 실이나 다 읽으면 곡이나 그 실사자는 다 실이라고 읽어요. 이 곡이랑 꼴짜기를 이야기하는데, 요새도 그 우리나라 지명 같은 데 보면 무슨 까막실, 무슨 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있죠. 꼴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실은 우리가 그 바느질 때 쓰는 실, 그 다 같이 실로 읽거든, 실사자는. 그래서 다 그게 뭐냐면 실이라고 읽었구나. 그다음에 객가포자는 개니까 실계에 도착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자장이 도착한 곳이 실계입니다. 곡포로 쓰건 사포로 쓰든지 간에. 그래서 요새 이제 실계가 어디쯤이냐, 저쪽에 태화강하고 동천강하고 만나는 그 어디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실계의 위치가 그렇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그 당시에는 국제항이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짐작하는 것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이 태화사와 관계되는 건 선덕왕 12년에 당에서 가져온 부처님 살이 100여가를 황룡산 구청탑 기둥하고 통도사의 계단, 지금도 금강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화사 탑에 나눠 모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주에서 보면 태화사는 아곡현 남쪽에 있고 지금의 울주고 자장법사가 세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태화사를 세운 사람은 자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루, 태화강, 아니면 여기 있던 이 동네도 지금 태화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태화라는 말 자체는 전부 이 태화사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태화사는 그럼 어디서 봤느냐? 이 자장이 유학을 했던 중국의 지명 산시성 오대산의 그 태화지, 바로 태화지에서 그 영을 만났기 때문에, 신의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 태화라는 말이 중국에서 여기까지 건너왔고, 그것이 지금 600몇 년이니까 한 1500년을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태화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오늘 한 개 더 붙어가지고 태화강
국가 정원까지 하나 더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 태화라는 것의 유래가 이렇게 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엔 이 태화루가 어떻게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느냐? 특히 이제 옛날에 성녀들한테는 알려져 있었어요. 태화사가 원체 유명했으니까. 근데 일반 이제 고려 후기 이후에 특히 조선이 건국되고 나면 완전히 불교를 배척을 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이런 쪽으로 기조가 바뀌잖아요. 이른바 성리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자와 주자를 기준한 이 정주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갖 국가 체제고 이런 식으로 유교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럴 적에 바로 이제 유학자들에게 이 태화루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그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 정포라는 분이 고려 말기쯤이죠. 1392년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니까 그야말로 고려 말기쯤인데, 이 정포라는 분은 이제 오래 산 분도 아니에요. 겨우 47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양반이 그 개성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른 참소를 입어서 이제 울주 군수로, 그때는 울주 군이었습니다. 울주 군수로 좌천되어 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여기 와서 보니까 울산이 너무 아름다운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은 것이 울주 팔령이라고 해가지고, 울주에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 경성이 있는데 그걸 8개만 뽑으면 뭐겠느냐라고 해서 읊은 것이 울주 팔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주 팔령이 바로 이 태화루, 첫 번째가 태화루고, 이미 그때는 태화사는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때 되고 나면 태화루도 거의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될 거예요. 왜냐하면 140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권건이 쓴 중창기에 보면은 그 새로 지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허물어지고 그런 상태였을 텐데, 이 태화루, 그다음에 평원각. 이 평원각이라는 것은 이 사실은 평원각의 정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져 있는 데는 없어요. 다만 이 울산의 최초의 업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학성지라는 게 있어요. 이 권상일 부사가 와서 1759년인가 이때 이렇게 이쪽 울산의 선비들한테 좀 업지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 만든 울산의 이게 최초의 업지가 학성지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 울산 지도가 붙어 있어요. 그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이거 끝나고 나면 저 내려가시다 보면 저 태화루 이게 안내판이 있어요. 내가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그 안내판에 보면은 태화루 안내판 중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그 학성지에 실려 있는 지도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태화루 구지라고 해서 이제 태화루의 터가 여기 있고, 그쪽 남쪽으로, 저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 태화 다리 있는 그 근처에 평원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평원각이라는 말 자체도 보면은 평평할 평자에다가 멀원자거든요. 그래서 평평한데 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태화루 여기 있으면 그 바로 근처에 저기에 평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는 있었을 거예요. 이 정포가 왔을 적에는. 그다음 또 하나는 장춘호가 있는데, 장춘호는 뭐냐? 말 그대로 보면 봄 기운을 간직하고 있는 오랑이 언덕이에요. 언제든지 가면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언덕. 어디일 쯤 같아요? 바로 이 건너편이에요. 지금 고수부지 있는 이 자리 건너편, 태화 건너편. 원래는 이제 태화강이 이만큼 삐죽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쪽 언덕배기에 가면은 거기엔 대나무, 그다음에 동백, 온갖 사철나무 해가지고 이 상록수들이 쫙 우거져 있어가지고 겨울철에 가도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장춘호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바로 여기 장춘호. 거기 태화루에서 보면 이 누각에다가 평원각에다가 건너편 장춘호, 벌써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언월봉이에요. 언월봉은 어디야? 바로 저 건너편 장춘호 뒤쪽에 있는 산. 흔히 뭐라 그럽니까? 울산 남산이잖아요, 그죠?
남산 꼭대기봉. 지금 보면 저기 보면 정면 저쪽을 건너편에 보면 저 성신탑 옆에 봉우리 보면 그 언을 누가 하나 지어놓은 거 있죠? 2층 집. 그게 언을봉이거든요. 언을루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 산봉우리가 언을봉이에요. 저건 뭐냐? 왜 언을봉이라고 그러냐? 숨어는 자에다가 달을 짜잖아요. 보면은 달이 저기 숨었다가 쏙 나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울산에서 보면은. 그래서 언을봉입니다. 또 하나는 벽화정인데, 벽화정은 푸를 벽자에다가 파란 물결, 그러니까 푸른 물결이 있는 곳에 있는 정자입니다. 이건 어디냐? 바로 삼산을 이야기해. 지금 근데 울산에 삼산이 지금 삼산동이 있는 데인데, 그쪽에 지금 그 태화강 쪽에 보면은 거기에 원래 큰 바위, 봉우리가 3개 있는 큰 바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삼산이에요. 삼봉산인 거죠. 삼봉산 옆에 있는 정자가 이제 벽화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은 이제 건물 때문에 안 보이는데 1910년대에 찍은 그 사진을 보면은 저쪽 뻘 쪽에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정자가 있어가지고 벽화정이라 그러는데, 사실 벽화정이라는 것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벽화정은 어디냐? 진도에 가면 벽화정이 있습니다. 진도 벽화정. 그게 유명한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있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5개가 다 뭉쳐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백년암. 백년암은 지금 그 무룡산 앞에 올라가다 보면 지금 연암동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 연암동 있죠? 그 연암동이 백년암이 있는, 이제 그 바위 옆에 하얀 연꽃이 피어났다 그래서 백년암이라고 하는데, 백년암이 있었던 곳의 동네라고 해서 연암동이 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엄포. 처형암 있는 곳이죠, 세죽에. 이건 뭐 처형설화 나오는 곳이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또 하나는 망해대 해가지고 저 처형설화에 나오는 그 망해사가 있는 망해사 옆에 높은 대, 거기서 보면 동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정포가 지정을 하고 시로 지었던 울주 8형 중에서 5개를 바로 이 태화루를 중심으로 쫙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로 보더라도 이 태화루가 울산의 경관에 있어서는 대표적이다. 이걸 무시하고서는 어디 가도 이야기가 못한다, 이런 정도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의 그 아름다운 곳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는 그 조선 전기에 아주 그 살인파의 거드라를 그려줬던 이 김종직 선생이, 이 김종직 선생이 지금 그 밀양에 예림서원에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김종직 선생이 이제 울산 부사로 온 게 아니라 울산 병영에 판관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직 선생 여기 와서 울산을 읊으려고 그러면 뭐냐? 계엄포의 2가지가 아름답더라 해서 그 읊은 것이 처형암하고 동백도입니다. 동백도는 지금 그 춘도, 목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쪽에는 춘도, 목도, 그러니까 처형암은 여기 울산 팔령에도 들어가 있고 춘도, 목도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울산의 어떤 경성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이수 삼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수, 아까 삼산은 그야말로 저 삼산벌에 뾰족 있는 그 바위니까 그 아주 멋지니까 그렇고, 이수라는 것은 바로 이 태화강하고 저 경주 쪽에서 내려오는 물 있죠, 동천강. 한때는 어련천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그것을 합쳐가지고 이수삼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수삼산은 왜 유명하냐? 바로 그것이 이백의 이태백의 그 시 중에 금능의 봉황대에 올라가면 멋지다라고 해서 옛날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이 이수삼산 하면 다 이백의 시를 떠올릴 정도예요. 그런데 이백의 이수삼산이 나오는 걸 보고서 울산에도 이수삼산이 있네, 그런 거예요. 태화강과 동천강. 경우에 따라서는 이수를 태화강하고 저쪽 어디죠? 여천천, 이걸 이수라 그러기도 하는데 대개는 태화강과 동천강을 이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정화라는 분은 이수 삼산을 합쳐가지고 아예 오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5 오자에다가 산자를 보면
그 삼수변에다가 매산자 쓰는 거. 이건 이수 삼사를 합친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 정자를 지어가지고 자기는 그야말로 오산정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대로 글을 아는 사람이 아무리 그렇지 이건 너무 줄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태화강과 동천강 사이에 그 정자를 지어서는 오산정이라 하지 않고 이수 삼산정이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금 학성공원 그 옛날에는 정성이었지 않습니까? 시루를 뒤에 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정성이라 시루정자 써서 시루성. 거기 가면은 이 근대의 그 울산을 대표하는 이 거부이자 삼각자로 일컬어지는 이 김홍조 라는 분이 학성공원 꼭대기에다가 요산대라는 걸 설치해놨어요. 요산대. 이 요라는 것은 그 좋아한다. 저 때는 낙이라 읽지 않고 요라 했거든요. 그 이수 삼산을 즐길 만한 곳이다. 나 여기가 좋다라고 해서 요산대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울산 저 학성공원 꼭대기 올라가서 바라보면 이수 삼산을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수는 다 바라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삼산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뭐만 있어요? 삼산동만 남아있어요. 왜 없어졌느냐? 이건 1930년대 일제가 울산 비행장을 만들면서 그게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걸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려가지고 그건 없어지고 지금 삼산동에 이름만 남아있습니다. 이름이라도 남아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렇게 해서 이수 삼산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 저 200의 19절 등금능 봉황대 금능의 봉황대에 오르다라는 이 여기에 보면 이제 거기 바로 삼산 발락 청천에요 이수중분 백로주다라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19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능에 가면 삼산은 반점 허공에 솟아 있고 이수는 백로주 가운데 섬이 있어가지고 가운데가 갈라졌구나 뭐 이런 식의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 이태백의 그 유명한 19절이 울산에 있다 해가지고 이수 삼산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울산은 옛날부터 이수 삼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 사진은 자 학성공원 올라가면 지금 이런 게 있고 안내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산대 하지 그 산이라는 거 요거 그 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산이 삼수변에 몇 산자를 쓴 게 이게 바로 이수 삼사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걸 알고 보시면은 조금 울산이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태화강과 관련되는 시들은 어떤 게 있느냐? 이게 그 2011년에 이 태화루 신문이라는 것을 이제 모아서 번역을 해서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도 거기 참여했습니다만은 대충 태화루 한시는 한 90여 수 그때 거기 실려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좀 제목은 90 제목에다가 작품 수는 한 100수쯤 지금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정포라는 분이 처음 와서 지었다고 하는 울주 파령, 울주의 그 가장 아름다운 8가지 경성이라 하는 것. 이건 사실은 이 정통적인 한시는 아니에요. 사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한시 형식으로 쓴 중국의 노래 형식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한자로 써놨으니까 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그러니까 이제 정포라는 사람이 이 고려 말기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19세기까지 썼으니까 거의 한 700~800년 이상 동안 울산에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짓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울산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시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부도 하나 있고 온배율 이거 이외에는 전부 그 시라는 것이 뭐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전부 울산 와서 시를 지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칠언율시라고 해서 한 구절이 7글자로 된 거, 그리고 그것이 8구가 되는 이런 형식. 우리나라 그 조선조의 이 선비들이 적은 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그 칠언율시 형식입니다. 그래서 울산도 역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작품들을 몇 개 볼 터인데, 그 정포라는 분이 읊었다고 하는 울산의 이 대표적인 이 사, 그러니까 울주 팔형 중에 태화를 읊은 거, 그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지었느냐면 이 울주 팔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도 그 울산 팔경 혹은 무슨 학성 팔경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팔경 문화의 어떤 그 맥을 쭉 이어오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울주 팔경 중에 태화루는 누가 지었느냐? 자, 그 아까 이야기했던 정포라는 분보다 더 선배였던 이곡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원, 김철손, 권상일, 이양호, 오행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 700~800년이 넘도록 이런 식으로 쭉 시들이 지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는 울주 팔령이 8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작품 각기 하나가 8수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 수가 엄청 많은 거죠. 그 중에 권상일, 이양호, 오행묵 이 사람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울주 팔형을 얽기는 얽혔는데 사실은 이 태화를 읊은 것은 자기가 실제로 태화를 구경 못하고 읊은 거죠. 그러나 이제 하도 이제 머릿속으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이 울산 태화강 가에 태화루가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서 그렇게 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울산의 대표적인 선비였다라고 하는 이양호라는 분, 이분은 학생이십니다만은, 그래서 이양호라는 분이 이 태화루를 하나 를 보면 이랬습니다. 영남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경치가 없다. 근데 사실은 뭐 여기보다 더 좋은 경치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디 가가지고 그걸 읊으면서 에이 뭐 이래 시시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를 안 지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양반이 있을 때는 당연히 태화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구절은 강가에 부리문이 있다 그랬어요. 부리문은 뭡니까? 절에 있는 문이지 않습니까? 절에 이른바 산문이라고 하는데 제일 바깥에 일주문부터 가서 일주문, 그 다음에 천왕문, 그 다음에 이제 해탈문이라고 하는 부리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긴 의식 속으로는 태화루 하면은 이 뒤쪽에 절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손님은 날마다 높은 누각이 오르고, 이건 뭐냐면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 오면 여기 와서 그냥 손님을 맞이하고 이런 말이요. 그리고 관현이 성대하게 울린다. 관현이 것은 통악입니다. 관악기와 현악기가 여기서 뚱땅뚱땅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관아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그 누각에는 가장 큰 이 행사가 뭐냐면 손님 맞이하고 손님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이양호라는 분의 머릿속에는 들어있는 거죠. 자, 강가에 닿아있어 달을 먼저 맞이한다. 자, 여기는 강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달 떠는 게 제일 먼저 보인다는 거죠. 높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건물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망무제로 쫙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시를 읊으며 게다가 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달도 떴고 시도 짓고 술까지 한잔하니 여기 더 할 게 뭐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촛불 서러지는 깊은 밤에 정신을 취하노라. 그래서 이 뭐예요? 촛불을 다 꺼질 때까지, 밤이 깊어서 꺼질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있느라니 어떻게 돼요? 숲 건너 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 들린다. 새벽 닭이 울더라 이런 말입니다. 저도 이 울산에 온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1987년도에 왔으니까 그때 뭡니까? 통금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태화강 저쪽 건너편에
포장마차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술 먹다 보면은 술 먹다가 택시를 타고 가면은 이상하게 택시비 할증료를 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할증 시간이 다 끝났어요. 새벽이 됐으니까 할증료를 안 받더라고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바로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 태화루다. 이런 식으로 이양호의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사교도 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공적으로 이렇게 터진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태화강 가에 실제로 있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그 상태를 읊은 것 중에서 이 서거정은 그야말로 조선 정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인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저금에 대제학을 20년이 넘게 했던 분이에요. 그 동문선도 편찬을 하고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물론 한양에 살던 분입니다만은 이 울산에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와서 읊은 겁니다. 근데 이 서거정은 아까 처음 이 태화루기를 썼던 저 권건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썼다라고 하는 태화루 중수기도 보고 외할아버지가 썼다는 중수기도 볼 겸 해서 여기 아마 들렀을 거예요. 그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울주 서쪽 언덕의 태화루는 왜 울주 서쪽 언덕이라 그러느냐? 당시 동한에서 보면 이 서남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쪽이라는 거예요. 저 울산 어디 서쪽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남쪽이라 남쪽이라 하기도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거꾸러진 그림자가 아득하게 푸른 물줄기에 잠기어 있네. 왜냐하면 거꾸러진 그림자는 뭐예요? 저쪽에서 보면은 물에 비친 그림자죠. 반영이 비친다는 겁니다. 물에 비친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음 구절을 보세요. 대단히 멋있습니다. 너무 아득해가지고 처음에는 학의 덕에 탄 것이 아닌가 싶더니 너무 아득해요. 그래서 내가 학을 타고 나를 다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양주학이라는 곳을 알죠?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학을 타고 세상을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번 주머니에 꿰찼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의 양주라는 데가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나 양주 구경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돈 만관을 허리에 차고 학을 타고 양주 구경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근데 세상에 양주학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근데 여기도 바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울산에 원래 고호 옛 이름이 뭡니까? 학성이죠. 학성이잖아요. 학이 많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학성이라도 학이 많아서 내가 학을 탔나? 이런 생각이 들더니 허릿하여 문득 자라머리 오는 것을 알겠다. 정신이 몽롱해서 자라머리 오는 것 같아. 이 자라머리는 또 뭐냐? 여러분, 울산에는 오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라오자 쓰는 오산이. 아까 이야기했던 저 삼산도 오산이라 그랬고, 여기 오산 쪽이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 제일 꼭대기 가면 만회정 있는 그 산 꼭대기 있죠? 그 옆에 가면 자라 그림도 있습니다. 그때 이 자라가 자라탕 끓여 먹는 자라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자라는 뭐냐? 큰 자라, 옷자라고 쓰는 큰 자라는 뭐냐면, 여러분 삼신산 알죠? 삼신산,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신산, 영주 동네 방장하는 이 삼신산이 뭐냐면 전설상으로 저 동해 바닷가에 있는 물에 떠 있는 섬인데, 그 삼신산을 2마리 큰 자라가 밑에서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6마리 자라가. 그래서 늘 울렁일렁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가 받치고 있는 땅, 그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신선세계라는 겁니다. 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쪽에 우습게 아셨을지 모르지만은 저쪽을 네오산이라고 하는데, 그 자라 위에 있는 땅을 밟으면 여기가 바로 삼신산, 신선세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을 탄 것도 신선세계에 가는 것이고, 자라를 탄 것도 여기가 비몽사몽간에 신선세계에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빛은 가까이 계림과 다, 계림은 경주입니다.
산빛천지 경주에 닿아지고 또 멀리 바다 쪽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뒤쪽은 경주에 닿아 있는데 앞쪽을 바라보니까 대마도까지 앞에 뻥 뚫려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바다 기운이. 그래서 말리까지 담 없는 것이 올라와서 보는 흥칠지인데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일망무제로 끝없이 저 말리까지 바라보인다. 지금은 좀 시원하긴 하지만 말리까지 안 보이잖아요. 저 건물들이 다 가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엔 그런 경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가득한 비바람으로 난간에 기대어 신음한다. 마침 비바람이 몰아쳐서 저 멀리 대마도까지 바라보고자 하는 그 꿈이 깨졌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술이 취해서 어지럽다라는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어지럽다 몽롱하다는 게 아마 술 취해서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시로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루 외터, 그러니까 이 태화루가 없어지고 나서, 원래 태화루라는 것이 저쪽에 학성관에 있었는데 이 터전에 와가지고 옛날 태화루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이제 들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오행복이라는 사람은 울산 사람도 아니니까 이제 들어본 거예요. 옛날 황룡년비에 태화루가 있었는데, 황룡년이라는 게 바로 요 앞에 깊은 물을 황룡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에는 원래 오행에 있어서 노란색이잖아요, 누른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는 황룡이 살고, 저 서쪽에는, 서쪽에 가면 저 선바위 있죠. 선바위 옆에는 그 울산에서 보면 서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백룡이 산다 그래서 그곳은 백룡담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황룡년이고 저 선바위 쪽은 백룡담이고, 그럼 동쪽은 푸를 청자잖아요. 그 동해 바다에는 청룡이 살고, 이렇게 해서 영들이 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황룡년 바로 저 위에 태화루가 있었는데, 다만 부침하는 오리와 해오라기 때만 보인다. 여기 와보니까 오리하고 해오라기만 보이는구나. 그러면 빼어난 이곳이 세상의 성세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것도 세태의 영향을 받는지, 이거 왜 태화루 터만 있고 태화는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봄바람은 스스로 봄꽃 향기를 퍼뜨린다. 자, 그렇지만 봄 향기는 퍼져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저 큰 들판엔 삼산이 솟아있고, 지금 보니까 안 보이지만 일제가 폭발시켰다 그러지만 그때는 삼산이 보일 때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 멀리 삼산은 보이는데, 돌아가는 먼 물가에 이수가 나누어진다. 자, 여기 바라보니까 저기 동천강 저 어련철이 절로 내려오잖아, 저기가 이수야, 이런 식으로 경관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공무가 서로 이어져서 한가한 여가도 없고는, 자기는 이제 여기 공무로 와서 관청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여유도 없는데, 어부 노래와 목동 피리는 바라건대 무슨 뜻을 말할까? 자, 어부들은 무슨 뜻으로 노래를 부르고 목동은 피리를 불까?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풍류를 즐기고 사는구나. 지금 태화루가 비록 없어지긴 했지만은 이 자리는 옛날 풍류의 자리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학성관의 태화루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이 태화루가 아니고 저기 그 울산 객사의 그 태화루를 읊은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 사실 그 저쪽에 저 학성관이 있었지만 이쪽에 아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눈을 바라보면 다 바라 보이는 거죠, 태화강 가해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자, 남쪽 지방에서 중구일에 홀로 누각이 오른다. 자, 중구일이라는 것은 9월 9일이죠, 엄녀. 이날이 되면 높은 데 올라가서 시를 짓고 국화주를 마시고 이렇게 고향 친구들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9일 날 아마 이제 객지에 왔겠, 울산 부산으로 왔으니까 객지로 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객지에 고향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 혼자서 2층인 태화루에 올라서, 이 태화루가 아닙니다. 태평하고 온화한 기운이 가득하여 가을인 줄 모르겠다. 여기서 이제 태평하고 온화한 기운, 이게 바로 어디서 오는 거였어요? 이름 자체가 태화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화, 한자는 태화일기를 해놨잖아요. 바로 이 태화루에 오르니까 태화한 기운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말장난이죠. 그 다음에 장춘호의 꽃가지는 바위에 기대어 섰고, 자, 저기서 보니까
지금 우리 보이는 저 고수부지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저기 노란 국화꽃이 피어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중구절이니까. 그때는 국화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장춘의 꽃까지는 바위에 기대어 섰고 바위에는 노란 꽃이 보이고 어늘봉의 금자라는 바다를 들어가서 흐르네. 그 러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늘봉에서 보니까 금빛 자라가 쭉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흘러가는 듯하다. 이 자라라는 것은 바로 이 삼신산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의 고깃배는 먼 폭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여기가 원래 상업의 도시, 무예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울산이. 그래서 장사꾼의 고깃배는 먼 폭으로 돌아오고 거주민과 서거문물은 긴 물가를 둘러싸고 있구나. 이 거주민 백성들의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서거문물이라는 게 이제 저 밑에 연포까지 바라보인다는 거죠. 연포 지금 현대자동차에 있는 그 연포. 옛날엔 그 소금 굽는 게 다 그 근대화 되기 전에는 다 자연이었죠. 소금은 뭐냐면 저 무슨 갯벌에서 하는 천일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물을 끓여 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하면 저 연포 쪽 하면 늘 소금구이 연막 나오고 거기서 소금 굽는 연기 피우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벼슬살이에 머리가 벼슬 같지만 이게 뭐 벼슬살이 하면서 돌을 다니다 보니까 머리가 휘어졌지만 산수가 이름난 곳마다 찾아가서 노는다. 그래도 산수가 아름다운 이곳 태화루, 저쪽 태화루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쪽에 있는 태화루에 오른 거나 마찬가지로 깨어난 곳이니까 한번 올라와서 즐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울산에서 어떤 그 관력은 아니면 일반 백성이건 그 풍류하면 바로 이 태화루였다는 것을 여기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시는 이제 대충 이런 정도는 몇 수를 보고요. 바로 연빛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해서 황룡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백룡이 사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여기에 옛날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 최초의 업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학성지 이게 1749년에 쓴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그 설화가 있어요. 물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건 제가 번역한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현다란 관리가 여기에서 바로 태화루 이 자리에서 꿍깡꿍깡하고 막 한참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관아에 소속된 이 누각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어디 멀리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을 보내는 이 환양년과 환송년을 베푸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뚱땅뚱땅 거리다가 술잔을 돌리는데 술잔이 갑자기 요 밑에 못으로 쏙 들어가서 빠뜨렸어. 그 언술잔이 빠뜨렸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물에 잘 들어가는 사람 시켜가지고 좀 건져 가져오느라 했더니 사흘이 지나도록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 죽었나 보다 하고 있는데 사흘 뒤에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언술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흘 동안 물속에 있다 나왔습니다. 근데 하긴 뭐 이태백 같은 사람은 채석강에 천년전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그럽니다.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 사람 언술잔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소리가 못 속에 들어갔더니 굴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굴을 쭉 들어갔더니 큰 궁전이 있었다 그래요. 바로 뭐겠어요? 황룡년으로 들어가서 그게 당연히 영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라는 사람 용왕을 만났더니 너희들 너무 시끄럽다. 하도 시끄러워서 물 위에 사서 시끄러워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너희들 경계하는 의미로서 내가 그 술잔을 잠시 감춘 거다. 그러니까 넌 돌아가서 제발 좀 그만 쿵깡거리라고 이야기해라. 이게 바로 뭐겠느냐? 이 태화루가 너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그 시끄럽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반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설화다. 그러니까 이건 백성들이 전하는 거니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맨날 밤낮 잔치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 꼭 그 주석처럼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아, 이건 뭐냐? 어부가 또 말하기를, 자, 굴의 깊이가 어느쯤 됐느냐? 한 길더라. 그래서 가면 그 어디쯤 생각해 보니까 저 백양사 있죠, 그죠? 화물선 백양사 그 연못까지 다 있는 듯 하더라. 이런 식. 이건 또 뭐예요? 저쪽 경주 저 가면 이견대 있는데 문무왕의 그 가문사 밑에도 바로 문무왕 용이 되면 거기까지 와서 이제 설법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그 어떤 설화적인 거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도 절에 와서 불법을 듣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야라는 걸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근데 매년 어떻게 하다 보면 이 태화강 쪽에 가끔 벌건 물이 흘러. 그건 암룡이 그 월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그 후에 울산에 수도 없이 많은 이 업지들이 간행됩니다. 근데 이거 양반 선비들이 보고 있는데 뭐 저렇게 지저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왜 실어 놓았을까 해가지고 딱 이 처음에 만든 이 학성지에만 이 이야기가 실려 있고 그 이후에는 수도 없이 나온 한 200년 이후에 1933년 4년에 이때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또 아예 없어요. 이게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학성지에만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요새는 그 컨텐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이 태화루 혹은 태화루의 역사 아니면 태화루 주변에 살았던 백성들의 어떤 생각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려면 함께 고려해야 될 그런 어떤 이것도 우리의 그 소중한 문화유산 컨텐츠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앞이 황룡연이라 그랬잖아요. 황룡연이 있으면 용은 옛날부터 구름과 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태화루 옆에는 또 뭐가 있었나? 사직단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사직단은 뭐냐? 사직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어디든지 가면 사신과 직신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도 사직하면 서울에 들어가면 경복궁 옆에 사직터널 있잖아요. 그 사직단 있는 사직공원도 있고. 그 사라는 것은 토지신입니다. 어디든 토지신이 없는 데 없고 그다음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곡식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직신은 곡식신인데 바로 사직이 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백성들이 삶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들면은 이러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기우제를 지내는 데가 아주 신령한 용이 산다는 물가든가 그래서 이 울산은 신령한 용이 산다는 물가는 바로 요 황룡연하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저쪽에 선바위 쪽에 백룡담 이쪽에서 주로 지내고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리고 신하고 서로 의사가 소통되려고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 문수산에다 산꼭대기에서 지내기도 했는데 바로 이 용에게 직접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이 황룡연하고 백룡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기우제문은 보면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백성들이 막 가뭄 때문에 굶어 죽으려고 곡식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누가 써도 그 비슷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신에게 비는 거니까.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기우제를 지낸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다. 그래서 이준민이라는 분의 황룡연 기우문인데 근데 이건 이 기우문은 이 사람이 썼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걸 기우제를 지내는 주체는 누구냐? 울산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울산 부사를 대신해서 쓴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맨 뒤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나 다 비슷하니까. 이 백성들 다 굶주려 막 죽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밑에서 자, 그걸 한번 우리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태수는 이제 바로 울산 부사죠. 이 희생물을 안고 오지만 희생물은 이제 재물입니다. 재물을 안고 오지만 정성은 미약하고
가춤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 빗방울이 떨어지기 하늘을 빤히 쳐다보았더니 밤에는 흐릿하더니 아침에가 다시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마음이 막 불타는 듯합니다. 비는 와야 되는데, 그래서 직책을 맡고 있는 바인지라 바로 울산 부사로 있기 때문에 나는 이를 두려워합니다. 신께서는 영험하시니 바라건대 깊은 정성을 살피십시오. 구름이 일고 비가 내려 우리 강역을 적셔 주십시오. 제발 비를 쏟아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하루도 되기 전에 세찬 비를 퍼부어. 자, 이 기우제를 지내고 하루도 지나기 전에 막 비를 억수같이 퍼부어가지고 가랑비에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랑비 정도로 내려서는 안 되고 억수같이 퍼부어야 됩니다. 그럼 또 억수같이 퍼부으면 또 장마지죠. 어떻게든 이렇게 빕니다. 이처럼 제사하고 기도하니 바라건대 다만 험향하고 감흥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비는 게 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확인되는 것만 해도 이 황룡년 기후제문만 해도 이준민, 이건호, 조표, 조관식 뭐 이런 사람들 그 울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문집에 바로 이 황룡년 이 가에서 바로 이 태화는 없어졌을 때죠. 임진왜란 이후니까 이 사직단 근처에서 아마 이 기우제를 지내고 했을 텐데 그때 올렸던 충문들이 이게 보면 바로 이 태화루가 있는 이 지형적인 어떤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요 옆에 있는 황룡년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울산 경승과 풍예백미 태화루에 대해 강연해 주신 성범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교수님 강의 중에 딱 퀴즈 하나만 낼까요? 네,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시문 중에서 서거정 울산 태화루 시에 나오는 시문 자라 머리에 오른 것을 알겠네에 나오는 자라는 무슨 의미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한 분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손 들고 대답해 주십시오. 아, 네. 네, 신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선바위 쪽은 백룡년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쪽은 무슨 년이라고 했는지 아시는 분? 네, 선생님. 네, 황룡년 맞추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다음 또 작가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지금부터 박종민 캘리그라피 작가님과 함께 체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친절하게 그 체험하실 수 있도록 상을 다 준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상을 혹시 상이 더 있으시죠? 예, 기다리시면 상을 갖다 드릴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박종민 캘리그라피 작가님과 함께 진행하실 건데 그 박종민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전 초대 작가, 한국미업 회원으로 계시고요. 외솔 시조문학 선양회 이사님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작업 우리가 오늘 이제 시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까 자료집에 보시니까 저 술에 취해서 너무 심하게 오버해서 쓰셨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태화루에 오니까 저런 마음이 또 우러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이 좋은 바람을 맞으면서 태화루에서 드시는 마음을 좀 담으셔서 켈리 작품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박종민 작가님 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화가이면서 캘리그래피를 강의를 하러 좀 다닙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기획이 돼서 이
풍광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저도 위에 누각에 처음 올라와 봤습니다. 밑에서 못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고 우리 앞서서 우리 성범중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울산 태화루의 풍광 경성의 백미 이런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누대에서 아까 먼저 강의해 주신 성범중 교수님의 그 강의 자료에 보면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한 구절을 그냥 적으시면 되는데 시작을 하는 활동은 그냥 적는다고 그러지만은 캘리그래피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갈기면 됩니다. 갈긴다 이렇게. 우리 울산에서 우리 경상도에서 흔히 쓰는 말로 그냥 갈기는 기분으로 정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잘 쓰든 못 쓰든 그 격식도 벗어나 던지시고 그야말로 우리 펜 한 자루씩 드렸지요. 그 펜과 종이도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 신청하셔가지고 계속 오늘 그 강의 내용에 있는 시구절을 그냥 갈기듯이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좀 일찍 와서 제 나름대로 갈긴 걸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컬러도 아마 연필 컬러, 붓펜 컬러도 아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를 좀 다양하게 쓰실 분들은 더 주문을 하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울산 경성의 백미 태화루, 그 자료에 보면은 한자도 있고 한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아는 선에서 한자도 써보시고 한글도 써보시고 19줄을 한번 써보세요. 거기에 보면 타이틀로 울산 경성의 백미 태화루 이런 걸 한번 써보셔도 좋고 그 뒤에 큰 들판에 삼산이 솟아있고 이렇게 부담 없이 한번 써보십니다. 그냥 한번 갈기보세요. 크게 쓰든 적게 쓰든 그냥 한번 실제 써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써보시고 또 이렇게 거꾸러진 그림자가 아득하게 푸른 물줄기에 잠겨 있네. 이렇게 여기서 바라본 우리 태화루 아까 밑에 황룡년이었습니까? 황룡년을 바라보고 그 당시에 용이 어떻게 논이는지 아니면은 그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한번 써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시지. 우리 거기 있는 강의 자료 내용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제시한 지금 내용은 이거 한번 참고하시죠. 이거 참고하시죠. 요거 보시. 예. 제가 간단하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죠. 이거 한번 참고하시죠.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죠. 이거 참고 한번 하시고. 마이크 없으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거 보고 쓰시면 되겠다. 잘 쓰시네. 예. 이런 거 참고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거 참고하시고. 잘 쓰시네. 이런 거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진짜 잘 쓰십니다. 그 소질이 있으시네 보이. 천재다. 어? 한자 원래 알고 있는 것. 평소에 글 좀 쓰신다 보니까. 종이 더 드릴까요? 종이 좀 더. 근데 서예는 어느 일정한 법칙이 있지만은 켈리는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니까 글자 그대로 갈기는 거지. 이래 참석하시가 그 옛날 황룡년 위에 태아로가 있었네. 이분 쓰신 분이에요. 우리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정말 잘 쓰시네. 이렇게 과감하게 이 면을 종이 전면을 과감하게 메꾸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기면 되죠. 이분도 지금 자유롭게 한번 써보시려고 시도를 이래 했는데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래 잘 쓰시네, 그지? 몇 분 잘 쓰시는 분들이 소질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이렇게 우리 태아루 루각도 이래 그리시고 옆에 분위기를 아주 잘 잡으시네. 예. 예. 아이고야. 여기 저 밑에 황룡년 밑에 물하고 물 흐르는 거 물고기하고 그 위에 시를 한 수 탁 이렇게 쓰신다. 분위기 있게. 이렇게 한번 시도하시면 됩니다. 가져갑니까? 예, 가져가시. 기념으로. 켈리는 빼어나게 너무 잘 쓴다고 해서 좋은 켈리가 아니죠. 조금 이렇게 켈리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조금은 왼손으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쓴 것처럼, 때로는 아이가 쓴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못 쓴 것처럼 어눌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너무 매끄럽게 세련되게 쓴다고 해서 다 좋은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잘 쓰시니. 이 켈리도 이분은 학교 다니실 때부터 원래 그 필력이 좋으셨는데 좀 분위기를 바꾸고 자유롭게 이래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더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그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노트에 필기하듯이 쓰지 말고 자유롭게 좀 풀어서 쓰시면은 오히려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도 기본 필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조금 또 태아루 누대에 누각에 앉아 계시니까 또 마음이 또 이래 감성이 동해가지고 이렇게 잘 쓰셨어요. 네, 그럼 작가님 저희 이제 예. 선물이 예. 5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베스트 한 분하고 예. 예, 4분 네 분 뽑으신. 네, 뽑아 주십시오. 예. 안의 내용과 오늘의 분위기와 그 잘 표현하신 작품을 선정해 주십시오. 잘 쓰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5분 잠깐만요. 5분 가능하시죠? 예,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5분 뽑아주시고 8분까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여덟 분. 네. 이분도 상당히 이제 기분을 내시려고 자유롭게 나름대로 표현이 아주 잘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는 이 캘리그래피는 자유롭게 쓰시되 그게 읽을 수 있는 누구나 글자가 뭐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가독성이라 하지. 그걸 가독성이라 하는데
그 가독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분위기는 엄청 많이 잡은데 조금 가독성이 한참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흘려 써서 아주 그 자유롭게 켈리의 어떤 그 표현의 정신에 맞게 잘 쓰셨습니다. 이분 먼저 첫 번째로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두 번째 이분은 그 앞으로 그 켈리 계속 하시게 되겠어요. 집에서 바로 오늘 돌아가시면은 뭐 종이하고 오늘 붓펜도 하나 드리시니까 가져가셔가지고 바로 연습하시면은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워보고 싶은데 예. 배우진 않아봤어요.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좋아하거든요. 문화센터 나오세요. 네, 박종민 작가님께서 나가시는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네. 마치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분도 켈리나 서예를 많이 보신 분 같아요. 많이 그 시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의욕이 대단하십니다. 태화로도 한번 그려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본다는 이 정신이. 근데 이분도 틈틈이 혼자서 조용하게 연습하시면 잘 하실 분입니다. 이분도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그림 뒤에 그림. 다 이분도 아까 제가 다 보여드리죠. 이분도 틈틈이 앞으로 계속 시도해 보시면은 좋은 켈리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들으시죠. 네, 최종 베스트는 한번 따로 뽑아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예. 이분도 흘려서 잘 쓰신 것 같은데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분들 어디 있습니까? 쓰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에도 쓰셨나? 봅시다. 요분도 반듯반듯하게 잘 쓰신네, 그죠? 요분도 또 젊은 분이라서 깔끔하게 반듯반듯하게 잘 쓰셨습니다. 요분도 요런 글씨체로 또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세련된 켈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몇 분 다 하셨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이분도 어디 가십니까? 자, 이분도 켈리의 어떤 그 격식에 나름대로 근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좀 이런 정성을 다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예. 글씨 바꿨어요. 아까 제가 보여. 아까 하셨습니다. 선물 못 받으셨지? 예. 요분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아까 제가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잘 쓰신다고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베스트는 우리 예. 최종 베스트 네. 뽑아 주십시오. 최종 베스트는 우리 이분으로 하죠. 네, 그러면 그 선정되신 선생님 그 식구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 우리 오늘 베스트로 뽑히신 우리 이분 어제 직접 한번 아, 예. 아이고, 오늘 들고 한번 영광입니다. 잠깐만요. 요 뒤에도 또 다른 작품도 또 많이 해놓으셨네.
한번 읽어보시죠. 그 옛날 황령연 위에 태하루가 있었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세요. 예. 네, 아이고. 베스트 선물입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쓰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래 모처럼 어렵사리 또 이 코로나도 성행하고 어려운 시간 또 내주시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래 처음 경험하시는 캘리그래피를 오늘 처음 또 경험하시고 하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캘리그래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댁에 돌아가시면은 뭐 자녀분들과 같이 책상에 앉으시면은 요 펜만 하나 사시면은 펜은 문방구에 가면은 우리 저 뭐 필방에 가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그 펜만 하나만 준비하시고 뭐 종이는 굳이 뭐 커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 또 뭐 인터넷에 각종 매체에 보면은 그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시인들도 많고 그 시의 어떤 구절 한번 이래 인용하시가 직접 한번 써보시면은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또 이런 켈리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쓰시다 보면은 또 흔히들 뭐 우리 많이 이야기하시죠. 뭐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19절을 외워가지고 직접 쓰시면 되니까 바깥에 가서 어떤 풍광을 보고 외워놨다가 바로 쓰시면 되니까 반드시 옆에 책이 시집이 있어야 되고 책을 통해서 보고 쓰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암기해 놓았다가 풀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자연을 완상을 하시면서 즉각적인 감흥에 또 표현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 이렇게 앞으로 생활 속에 캘리그래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렇게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연습하시고 글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머리에도 좋고 그리고 이 또 그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찰력에서부터 어떤 표현력도 길러지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감성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시인들은 그야말로 정제된 시어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표현하는 사람이 시인 아닙니까? 우리 다 시인인데 어느 선택이 안 돼가지고 시어 선택이 안 돼서 시를 글로서 못 옮길 뿐입니다. 그래서 캘리그래피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거듭 태어나 보십시오. 시인으로 혹은 캘리그래퍼로 그렇게 한번 태어났으면은 오늘 제 강의가 의미 있는 강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민 선생님은 교직에 오랫동안 계셨고 이제 퇴직하셔서 또 새로운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 아주 열정적인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오늘 아카데미 강의는 이제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은 10회차 전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울산 박물관 관장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4일까지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이곳에서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시면 미리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좀 저희가 미리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은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021년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하루의 풍류 강의 2회차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면 건강하게 돌아가십시오.